다음에 이제 하자 판단 기준과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렇게 이제 나눴고요. 자, 하자 판단 기준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있어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사법적인 하자 판단 기준과 공법적인 하자 판단 기준인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법적인 하자 판단 기준, 사법적인 하자 판단 기준은 대개 이제 소송을 통해서 판결서에서 하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법적 하자 판단 기준이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 교재에 여기 어디냐면 132페이지예요. 132페이지. 교재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32페이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념비적인 대법원의 그 하자에 대한 정의예요. 지금도 유효한 정의인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의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될 품질과 성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그걸 하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가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두 번째로 설계 도면대로 공사되지 않았을 때, 세 번째로 건축 관련 법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걸 하자라고 본다. 그래서 사법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어떤 문제 지키지 않았을 때, 설계 도면대로 안 했을 때,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걸 하자라고 본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제가 한번 구분해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건 계약적 하자 판단이다. 하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계약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렇다. 설계 도면대로 건축되었는지 기술적 판단이죠.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합한지 법리적 판단. 그리고 아까 그 위에 보면 통상 갖추어야 될 형상을 갖추지 않았을 때 그걸 하자로 본다고 하였잖아요. 이게 통상 갖추어야 될 품질과 성상, 통념상 하자다 또는 절대상 하자다. 이렇게 이제 저는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4번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건물에 누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건 계약에도 없어요. 그죠? 계약에 그걸 누수되면 안 됩니다 쓰지 않아요. 도면에도 누수되면 안 된다고 안 써요. 법에도 누수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누수되면 하자죠. 그러니까 통상상 하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당연한 하자.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133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하자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짧은 글이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자 담보 책임 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하자 담보 책임이 하자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소장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시공사를 형사 고발을 해야 되겠다. 예? 너무 엉터리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이제 좀 굉장히 이제 너무 하자가 많으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은 고의나 가실 없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고의다, 과실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사라는 거는 원래 하자를 잉태하고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자동차 설계도가 나오고 공장에서 하루에도 몇백 대씩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냥 찍어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하루에도 몇백 대씩 찍어내요. 그래도 그 자동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AS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AS 기간. 근데 건축은 어떤가요? 건설은 똑같은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설계자는 그 건물이 있는 걸 보고 도면을 그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지어질 건물을 먼저 상상을 해요. 여기 이 땅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어야지라는 걸 상상을 해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 상상한 걸 도면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공자는 뭐죠? 설계자가 상상해서 지른 그 도면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지구상에 하나도 없는 최초의 건물. 최초의 건물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저 지방 같은데 땅을 하나 사서 전원주택을 하나 짓자. 그러면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설계 맡길 때 설계자한테 안방은 어떻게 하고 건너방은 어떻게 하고 뭐 거실에는 좀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뭐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이런 집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좀 설계해 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데서 그렇게 설계를 해. 그리고 이제 시공자 보고 이제 그걸 져라. 그러면 시공자가 그걸 보고 건물을 짓는 거죠.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걸 딱 한 번 짓는 거죠.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설 사람은 하자를 잉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상으로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가 나중에라도 하자가 생기면 하자 보수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 하자 담보 책임률을 정하고 있죠. 총 공사비의 100분의 3. 그러니까 100억이다 그러면 3억은 그 하자 담보 책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자 담보 책임을 3억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00억 공사를 했으면 3억 정도는 은행에 예치를 하든지 하자 보증 증권을 껴서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죠? 담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시공자가 그 하자 보수를 못 해줄 걸 대비해서 못 해줄 때는 그 돈으로 하자 보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요거 나가기 전에 좀 더 나가서 그 3억이란 돈은 하자 담보 책임한 그 3억이란 돈은 여기 이제 밑에도 나오지만 손해배상의 예정인 돈이에요. 손해배상의 예정이에요. 손해배상 하자 보수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미리 예정해 놓은 돈이에요. 그러면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면 만약에 이제 하자가 발생했어. 그래가지고 그 하자를 보수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억보다 더 들어갔어. 그렇죠? 하자가 굉장히 중대하면 100분의 3, 총 공사금의 100분의 3 이상 더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시공자는 100분의 3 이상으로 보수해줘야 된다, 안 된다? 된다. 보수해줘야 된다. 왜? 손해배상의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해놓은 돈인 거예요. 예정해놓은 돈이기 때문에 하자가 중대해서 보수해야 된다고 그러면 100분의 3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시공자들, 제가 이제 또 시공자 건설회사 강의도 해요. 건설회사 강의 가서 시공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금액이 3억이기 때문에 현재 그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너무 공사가 커서 우린 못 해줍니다. 3억을 초과합니다.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시공자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손해배상이 예정이에요.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공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왔냐면 보험회사에서 왔어. 보험회사에서 뭐 사업주체한테 하자 보수 요구했는데 안 해줬다면서요 하고 와가지고 하자 상황을 좀 봅시다. 저희가 보험금에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억 이상인 거예요. 그 보험 들어놓은 거는 3억까지 들어놨는데 그럴 때 보험회사가 3억 이상을 보상해 주나요? 안 해주죠. 바로 그 차이예요. 보험에서 책임지는 거하고 시공자가 책임지는 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하자 보수, 하자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하자 보수를 해줄 사람, 사업주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이따 나와요. 사업주체가 책임지는 거, 분양자가 책임지는 거는 설계상 하자, 분양상 하자, 시공상 하자 다 포함이죠. 근데 그중에 시공자가 책임지는 거는 공사상 하자뿐이죠. 다음에 그중에 보험사가 책임지는 거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뿐이죠. 그러면 하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하자 담보 책임이 있는 상대방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회사가 좀 문제가 있나. 그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튼튼하다 그러면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이걸 해결해도 되겠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산업은 하자를 잉태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고의나 가실 없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다. 그래서 시공자가 비록 하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고의나 가실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형사상으로 뭐 하자가 너무 많으니까 형사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는 얘기죠.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은 대한민국 법에서는 아직까지는 실내이익, 소극적 계약이익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뽑을 때 뭐로 뽑냐면 하자 보수 비로 보는 거예요. 하자 보수 비가 곧 손해배상 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까요? 이 하자 때문에 내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어. 그래서 내 하자 보수뿐만 아니라 나한테 예를 들어 더 손해배상을 해. 이게 이제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이고 포괄적이고. 근데 하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하자 보수비만 뽑아서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자가 발생하면 그 하자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에 비해서는 하자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다음에 하자에 따른 담보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액은 담보한 하자 보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보험사면 초과할 수 없겠죠. 그 정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사법적 하자 판단 기준과 분쟁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제 공법적이라는 거는 그 하자 담보 책임자가 자발적으로 해준다든지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든지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으로 갔을 때 어떤 절차냐 다 많이 아시는데 이제 소송으로 간다는 건 하자보수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자보수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하자의 내용이 대개는 그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소송을 잘 안 가죠. 왜냐하면 보험에서 받기 때문에. 근데 보험이라는 건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보험이라는 거는 그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만 해주거든요. 근데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란 건 대개 사용 검사 이후에 공사상 하자에 대해서만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준공도면과 달리 미시공되고 변경 시공된 게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 아파트는 굉장히 우리 또 오피스텔은 굉장히 크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송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하자에 있어서는 대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원고가 되는데 원고가 하자에 대해서 법원에 하자 보수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보수금을 달라 내지는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그 내용을 피고에게 보내죠. 여기에 피고가 누구냐면 주로 보험 분양사가 되는 거죠. 분양사. 시행사 또는 분양사. 다음에 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보험마저도 예를 들어 보험회사하고 이견이 있다. 그럴 때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죠. 대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게 통보가 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답변하죠. 그래서 그걸 답변서라고 하죠. 대개는 동의를 하면 그 소송은 바로 끝나죠. 이제 동의를 안 하니까 오래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로 하자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거죠. 근데 원고 피고가 다투는 게 이게 하자냐 아니냐를 다투다 보니까 재판부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전문가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고가 이렇게 다투다가 안 되면 감정을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죠? 감정을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걸 입증하는 거다. 그래서 이 감정인이 그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직접 결론을 내죠. 하자다 아니다. 하자에 해당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수해야 되고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다. 그게 이제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양측에게 통보되고 양측은 그 감정 결과를 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감정을 보완하는 개념이라면 감정 보완 신청 또는 사실을 확인하는 개념이라 그러면 사실조회 그렇게 좀 나눠서 보고 있는데 대개는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정 결과가 다시 이제 보완이 되죠. 그래서 감정서에서 다투고 나면 재판부는 이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하자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자 소송에 있어서 감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자냐 아니냐 또 그 하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보수해야 된다라는 걸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을 뽑아요. 근데 어떻게 보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방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첨예하게 그게 이제 다투어지죠.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된다. 근데 누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부적으로 이렇게 누수가 된다면 균열 누수 보수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되는데 그게 국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면서 누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균열 보수로 과연 그 누수를 잡을 수 있겠냐. 그렇다면 누수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방수의 문제죠. 그러면 하자 보수는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보수를 안 하면 재발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제가 이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재발하는 하자에 대한 담보칭행 기간은 몇 년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재발했다는 거는 그 하자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자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거는 하자 보수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재발하는 하자 보수의 기간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자 보수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전히 하자가 보수되지 않은 거다.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다 보니까 과연 그 지하주차장의 누수를 어떻게 보수할 거냐, 인젝션, 그러니까 균열 보수로 끝낼 거냐, 비용이 얼마 안 나오겠죠. 근데 너무나 전반적이고 심하다 그러면 아니다. 이건 위에서 흙을 걷어내고 방수를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뽑는 게 맞을 수도 있다거든요. 이제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감정인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인이 누가 되고 또 이 감정인이 어떻게 현장 조사를 정확히 해서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장님도 물론 하자 보수를 받고 잘 끝내면 좋지만 이 소송을 가서 감정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아파트나 그 오피스텔의 정확한 하자의 내용을 감정인한테 정확히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인이 공정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제 항소를 하는 거죠. 항소를 해서 또 다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1심에서 감정이 이루어지면 항소심에서는 다시 감정을 하지 않는 걸로 대개는 감정을 그렇게 항소심 가서도 두 번 이렇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감정할 때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자가 그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면 가장 좋죠. 와서 하자보수 해주고, 그죠? 다음에 법에 의해서 하자 종결 받고, 그러면 가장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는 서로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람과 하자보수를 해주는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안 될 거고 또 너무 당연한 하자를 회피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보 책임자에 의해서 자발적 해결이 안 될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져 있고 활동하고 있죠.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상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3본에 있죠. 3본에. 상설로 설치되어 있고 직원들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워낙 많으니까 그걸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의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도
집합권법 52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설치 목적은 소모적인 하자와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서 내리는 판정의 효력은 재판상 조정 및 화해에 해당합니다. 분쟁 조정의 효력이 이게 분쟁 조정위가 준사법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정 능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판정을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집행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 보고 이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뭐 가처분한다 또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송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좀 약점은 있어요. 그러나 중간 단계에서 분쟁 조정이 있고 이게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 정도까지는 활성화되면 이 하자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보험사를 통한 해결이 있습니다. 보험사.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교재를 보고 설명할게요. 보험사를 통한 해결이라는 건 이제 사업주가 더 이상 하자 보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험사에게 보험 사고가 났다. 그리고 이행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사고가 났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네 가지가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험 사고가 났다는 건 일단 그 하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그 하자 때문에 그 하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하자는 담보 책임 기간 이내에 발생해야 되고 그렇죠. 담보 책임 기간 이내에 발생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업 주체에게 하자 보수 요구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건 이제 보증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네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청구하면 그 보험사마다 자체적으로 하자 보증 이행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 절차에 의해서 이걸 해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하자 그 보증 사고가 나서 이행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일 이내에.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물론 거기는 뭐가 빠지냐 하면 그 하자 보증 이행을 위한 뭐 이행 최고, 그러니까 그 사업 주체한테 이렇게 이거 보수해라고 최고하는 기간 그런 건 빠져요. 그래도 30일 이내에 그걸 이행해야 된다. 굉장히 그 혁신적인 그 법률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쉽게도 집합건물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없는 강제하는 내용은 없어요. 강제하는 내용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법이나 같이 하자 보증을 하고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 보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 보험사에 대해 그 하자 보증 사고가 나서 이행 청구를 하면 공동주택과 똑같은 절차로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어요. 13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보면 제가 한 보험회사를 들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놨어요. 거기 이 보험회사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절차입니다. 요거 내용은 허그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증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하자 보증 이행 청구가 들어오면 두 번째로 이행 최고를 한다. 이행 최고라는 건 뭐죠? 하자 보수를 해라 라고 사업 주체한테 마지막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통보를 안 해놓고 그냥 돈을 지급하고 그 회사한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최고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민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민사소송법적으로. 그래서 민사소송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안 갚는다. 그때 보내는 게 최고장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같은 최고예요. 같은 최고. 이행 최고를 한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안 해줬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죠? 하자 진단을 한다. 하자 진단, 안전진단 기관을 통해서 청구한 그 하자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5, 6번째 보면
하자 판정을 하고 기초금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보증을 이행 청구할 때 내야 될 서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히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자 보수 금액과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게끔 하고 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자 현황도와 하자를 설명하는 사진을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집합건물법에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주면 되겠죠. 예. 상세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에 의해서 해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자 보수 청구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 보험회사에서 기초금액을 산정해요. 과연 그게 맞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확인해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그걸 가지고 그 하자 보수를 요구한 사람한테 그 결과를 통보해요. 그래서 둘이 협상을 해요.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의 제기를 하죠. 이거 잘못됐다. 문제 있다. 그러면 또 재조사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번째 현금 변제 합의를 합니다. 야, 현금으로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 변제 합의가 되면 그 현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간다는 게 이 보험금이라는 게 사적인 비용이 아니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 그 주식의 67%를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금이 나갔다는 거는 뭐냐면 국민의 세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겠죠. 절차와 그 공정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절차를 지켜서 준비해달라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제출 서류 중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 사업 주체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보수 안 했다. 이 서류가 제일 중요해요. 사업 주체한테 보수 요구 안 하고 그냥 바로 보증 청구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136페이지에 제가 그걸 이제 예제적으로 놨고요. 자, 그래서 여기 뭐 간단히 써놨는데 사고가 나면 청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하자 판정을 하고 경과를 통보하고 현금 번지하고 보증 해지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이 보험 청구에서 돈 받기 전에 미리 보수업체를 선정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미리 보수하는 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미리 어떤 업체를 결정한다든지 그 공사를 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보험금을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예외는 있어요. 긴급 공사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이 안 나온다. 불이 안 들어온다. 당장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긴급성은 예외를 하고 있어요. 그 긴급성 예외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균열 보수가 긴급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긴급해서 업체를 결정해서 보수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증거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이 이제 강의도 되고 있고 여러분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